모처럼 아들 녀석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괜스레 들떴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마저 오늘따라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지는 것이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손주 녀석들 얼굴 본 지도 까마득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냉장고를 채워두었던 재료들을 꺼내 아들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이며 잡채, 그리고 이런저런 나물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새벽잠이 없어져서 부지런을 떤 덕분에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음식 준비가 다 끝났지 뭐예요. 오랜만에 하는 음식이라 혹여나 맛이 없을까 간을 보고 또 보는데 이만하면 아들놈이 역시 우리 엄마 음식 솜씨는 최고야 하고 엄지를 치켜 세울 것 같아 혼자 슬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바리바리 싼 반찬통들을 커다란 가방에 차곡차곡 챙겨 넣으니 제법 묵직하더군요. 그래도 이 정도 무게쯤이야 제 마음의 설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래도 가장 외출복다운 원피스를 꺼내 입고 혹시나 싶어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분도 살짝 발라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아들 집에 마실 가는 할머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마치 큰 잔치에라도 가는 사람처럼 한껏 부풀어 있었어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또 지하철로 옮겨 타는 길이 예전 같지 않게 조금은 고되고 숨이 찼지만 곧 보게 될 아들 얼굴을 생각하니 그런 힘듦도 사르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드디어 아들 녀석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은 불렀던 것 같은데 손주 녀석들이 커가면서 자기들 생활이 바빠지니 그것도 점점 뜸해지더군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도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딩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 뒤에야 누구세요?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미야 나다 하니 그제야 문이 빼꼼 열리더군요. 현관에서부터 풍기는 시큰둥한 며느리의 표정이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했지만 애써 웃으며 들어섰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은 아직 학교에서 안 왔니? 네 어머니. 아직요. 동수 씨도 오늘 좀 늦는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릴 뿐 제가 들고 온 짐가방에는 별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애써 밝은 목소리로 이거 동수 좋아하는 반찬 좀 해왔다. 냉장고에 넣어두렴 하고 말하니 그제야 마지못해 일어나 가방을 받아들더군요. 주방으로 들어가는 녀석의 뒷모습이 어쩐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지만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저 잠깐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금방 와요 하더니 겉옷을 챙겨 입고 훌쩍 나가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넓은 아파트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오랜만에 아들 집에 왔는데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이게 뭔가 싶어 허탈한 마음이 들었어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다 식탁 위에 놓인 아담한 종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쁜 리본까지 묶여있는 것이 누가 봐도 선물용인 듯 했어요. 이게 뭘까? 하는 호기심이 슬쩍 일더군요. 마침 버스를 타고 오느라 출출하기도 했고 아침부터 서둘렀더니 기운도 없었거든요. 살짝 열어보니 하얗고 동그란 찹쌀떡이 5-9개 들어있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것이 여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한 개쯤이야 괜찮겠지. 누가 알겠어.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쫀득쫀득하면서도 달콤한 팥소가 입안 가득 퍼지는데 정말 꿀맛이 따로 없었지요. 시장에서 파는 그런 찹쌀떡과는 비교도 안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나중에 며느리 오면 어디서 산 거냐고 물어봐야겠다 생각하며 맛있게 한 알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찹쌀떡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찹쌀떡의 달콤한 여운을 느끼며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을 때였을까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던 며느리의 시선이 식탁 위 찹쌀떡 상자에 딱 꽂히는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기 있는 찹쌀떡 드셨어요? 목소리 톤부터가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 아주 맛있더라. 어디서 산 거니? 하고 물었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거 누가 손대랬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작 찹쌀떡 하나 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거든요. 이거요, 우리 엄마 갖다 드리려고 제가 백화점에서 비싼 돈 주고 특별히 주문한 찹쌀떡이란 말이에요. 시장 좌판에서 파는 그런 싸구려 떡 아니라고요. 그걸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드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삿대질까지 하며 악을 써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매섭고 사나워 보이던지 저는 그만 입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아니, 애미야, 나는 그냥 맛있어 보여서 한 개만. 한 개만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나이 드셨으면 좀 더 사리분별을 하셔야죠. 남의 물건에 그것도 이렇게 귀한 걸 함부로 손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며느리의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자식들 키우며 이런 수모는 처음 겪어보는 터라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죠. 저랑은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으신 것 같네요. 당장 나가세요. 뭐라고? 나가시라고요.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세요. 어머니 같은 분 저희 집에 오는 거 원치 않아요. 며느리는 제 팔을 잡아 끌며 현관으로 거의 떠밀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애써 만들어 온 반찬 가방은 이미 현관문 밖에 나동그라져 있더군요.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저는 아들 집에서 무자비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깟 찹쌀떡 하나 때문에요. 복도에 홀로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왈칵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것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놈 집에서 받은 대접이란 말인가.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시에 멎는 듯 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제가 무엇을 보았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어요. 손에 들려있던 오늘 아침 제 설렘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했던 반찬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소리가 그제야 현실감을 일깨웠습니다. 갈비찜이며 잡채, 나물 반찬들이 뒤섞여 쏟아져 나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그것들을 주워 담을 생각은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이웃집 아이가 복도에서 제잘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아득하기만 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돌다 제 앞을 지나치며 의아한 눈빛으로 흘기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고개를 들어 그와 시선을 마주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황급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허둥지둥 몸을 실었습니다.
닫히는 문틈으로 바닥에 나뒹구는 반찬통들과 그 옆에 덩그러니 놓인 제 가방이 보였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버려진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의 차가운 금속 벽에 기대서야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금방이라도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이를 악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통곡이라도 할 것 같았으니까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쇠몽둥이처럼 제 머리를 후려치는 듯 했어요. 그깟 찹쌀떡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억울함과 분노가 뜨거운 불덩이처럼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아 하염없이 지나가는 차들만 바라보았어요.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제가 타야 할 버스가 도착했지만 선뜻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영혼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음 버스가 오고 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올라탔습니다.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는데 그 화려한 풍경들이 오히려 제 처참한 신세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왜 하필 저였을까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그 싸늘하고 경멸에 가득 찼던 눈빛,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힌 말들이 끊임없이 귓가에 메아리치며 저를 괴롭힐 뿐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이건 경우가 아니죠. 나이 드셨으면 좀 더 사리분별을 하셔야죠. 그 말들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제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길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어둑한 골목길, 스산한 밤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어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던 길인데 그날따라 왜 그리 춥고 외롭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속에서 열쇠를 찾아 현관문을 여는데 그 뻑뻑한 열쇠 소리마저 오늘따라 유난히 제 처지를 대변하는 듯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죠.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는 가족 하나 없는 텅 빈 공간. 그 적막함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익숙한 가구들의 희미한 윤곽만이 어렴풋이 드러나는 거실 소파에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먹먹하고 답답한 기분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이 집 구석구석에 제 평생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기 저 낡은 소파는 아들놈 대학에 합격했을 때 없는 살림에 큰맘 먹고 장만한 것이었고 거실 한가운데 놓인 텔레비전은 손주 녀석들 만화 보여줘야 한다며 며느리가 은근한 압력을 넣어 새 것으로 바꿔준 것이었죠.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제 젊은 날의 모습,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아장아장 걷는 아들놈의 돌 사진,
그리고 손주 녀석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최근의 사진까지. 그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행복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동시에 지금의 이 기참한 현실이 더욱 극명하게 대비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집, 이 살림살이들, 어느 것 하나 제 눈물과 땀방울이 스며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결국 저는 이 집에서조차 제대로 된 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걸까요? 제 모든 것을 바쳐 일군 이 가정에서 저는 그저 필요할 때 돈이나 내어주고 온갖 굳은 일이나 도맡아 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폭풍처럼 제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찬 이슬 맞으며 채소 장사를 시작했었죠. 겨울이면 손발이 꽁꽁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여름이면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저는 오직 아들놈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행여나 기죽을까 싶어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해주고 싶었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었어요. 제 몸 성한 곳 하나 없을 정도로 일하고 또 일해서 아들놈을 대학에 보냈고 졸업 후에는 번듯한 직장에도 들어가게 했죠. 결혼할 때는 이 집 한 채 마련해 주느라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온 돈을 남김없이 다 털어 넣었습니다. 그때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지만 아들놈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수가 변변찮다고 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아들 생각해서 모르는 척 꾹 참았더랬죠.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헌신과 사랑이 결국은 이런 배신감으로 돌아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의 끝없는 이기심과 탐욕만을 키운 꼴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깟 찹쌀떡이 뭐라고. 사실 찹쌀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빌미였을 뿐 저를 대하는 그들의 근본적인 태도, 존중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필요할 때 돈이나 내어주고 아이들이나 봐주고 온갖 굳은 일이나 해주는 그런 편리한 존재였을 뿐이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거지? 하는 근원적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갔고 억울함과 분노, 슬픔과 후회, 그리고 처절한 자괴감이 번갈아가며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기도 여러 번. 그렇게 밤새도록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푸른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마치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밤새 저를 짓누르던 그 무겁고 혼란스러웠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새벽의 맑은 공기와 함께 조금씩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화장실로 걸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눈물로 범벅이 되고 밤새도록 잠 못 자 퀭한 눈을 한 초췌한 늙은이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섭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금자,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이제부터라도 너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그깟 찹쌀떡 하나에 그토록 치욕스럽고 모욕적으로 쫓겨난 것이 어쩌면 제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경고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하염없이 슬퍼하고만 있기에는 제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희생만 강요당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아주 단단하고도 냉철한 결심이 섰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들, 그것들은 피땀 흘려 모은 제 것이었고 앞으로도 오직 제 의지에 따라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들놈과 그 못된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도 남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은 그럴 만한 가치조차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딜 겁니다.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박금자라는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 결심이 서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놀랍도록 차분하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찹쌀떡 사건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맞이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던 온갖 상념들은 새벽의 결심과 함께 먼지처럼 털어내버리기로 했어요. 이제부터는 오직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제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인생만을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집을 처분하는 것이었죠. 이 집은 제 젊은 날의 꿈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었고 아들놈을 키우고 결혼시키기까지 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 모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제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찬물에 세수를 하고 정신을 가다듬은 뒤 저는 신문 더미 속에서 예전에 언뜻 보았던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광고지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금매 전문, 신속 처리, 최고가 보장 같은 현란한 문구들이 눈에 어지럽게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고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는 듯한 중개업소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고 활기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고 최대한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좀 팔려고 하는데요. 다른 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깔끔하게 처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제 갑작스러운 매도 의뢰와 단호한 조건에 조금은 놀란 듯한 눈치였지만 이내 노련하고 능숙한 태도로 이것저것 필요한 사항들을 물어보며 상담을 진행해 주었어요. 집 주소와 평수, 내부 구조, 그리고 제가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희망 가격 등을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개인은 오후에 직접 저희 집을 방문해서 집 상태를 확인하고 좀 더 자세한 매매 절차와 조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자고 제안했고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비로소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실감이 온몸으로 느껴졌죠. 물론 한편으로는 수십 년을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고 서운한 감정이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더 큰 기대감과 설렘이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볍게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눈물 짓는 어리석은 박금자가 아니었어요. 부동산 중개인과의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몇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저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주거래 은행이었죠. 이 집 말고도 제 명의로 된 다른 금융 자산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키우면서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한 푼 두 푼 억척같이 아껴가며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해온 돈들이었어요. 아들놈 학비 대주고 유학자금 보태주고 결혼할 때 집 사는데 보태주고도 남은 돈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죠. 혹시라도 제가 늙고 병들었을 때 아들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저 혼자 쓸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며 애지중지 지켜온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저 자신을 위해, 제 행복을 위해 쓸 때가 온 것이었어요. 은행 창구에 앉아 신분증을 내밀고 제 명의로 된 모든 예금과 적금,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잊고 있었을지 모를 보험 상품까지 전부 다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제 요청에 따라 컴퓨터 자판을 한참 동안 두드리며 이런저런 서류들을 조회하더니 이내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출력해서 제 앞에 공손히 내밀더군요. 서류에 적힌 숫자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숫자들처럼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자주 섞인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박금자. 너도 참 독하게 살았다. 이렇게 모아둔 게 있었으니 천만다행이지. 이 정도의 돈이면 앞으로 남은 제 인생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저 통장 속에 찍힌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했던 그 돈들이 이제는 제 자유와 행복, 그리고 새로운 삶을 위한 든든한 실탄처럼 느껴졌죠. 모든 금융 자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든든해졌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서 제2의 멋진 인생을 꾸려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꼭 만나서 제 심경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선 저는 곧바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는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 젊은 날의 고락을 함께 해온 정말 소중한 친구예요. 남편 문제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때도, 자식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할 때도 언제나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던 고마운 친구였죠.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영숙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금자냐? 하는 정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애써 누르며 영숙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청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챈 영숙이는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올 기세로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한 식당에서 만난 영숙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이고 금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동안 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꼬? 하며 제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와르르 쏟아내고 말았어요. 영숙이 앞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찹쌀떡 사건의 전말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고민했던 제 속마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제 결심까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이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이며 가만히 들어주더군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이내 얼굴을 붉히며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고약하고 못돼 처먹은 년이 다 있단 말이냐. 지 애미한테 가져다 줄 찹쌀떡이 그렇게나 귀하고 중했으면 냉장고에 넣어두든지 지가 잘 간수했어야지. 그걸 왜 힘없는 시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우고 화풀이를 해 화풀이를. 아주 상종 못할 인간이로구나. 친구의 격하고 거침없는 반응에 오히려 제 답답했던 속이 조금이나마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제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저 혼자만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이야기하자 영숙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제 어깨를 힘껏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금자야, 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정말 잘 생각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한 결정이야.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그 못된 것들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내 속을 썩일 거냐?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 내가 쓰겠다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할 것이며 이제라도 내 행복을 찾아서 훨훨 날아다녀야지. 그렇고 말고. 영숙이의 진심이 담뿍 담긴 응원과 아낌없는 지지에 저는 큰 용기와 위안을 얻었습니다. 혼자서는 한없이 막막하고 두렵기만 했던 앞으로의 일들이 든든한 친구의 지지를 받으니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역시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진정한 친구 하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새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영숙이와 함께 오랜만에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 동안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새 제 얼굴에도 다시금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그래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약속한 시간에 맞춰 부동산 중개인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인상의 남자였는데 눈빛이 예리하고 말투가 똑 부러지는 것이 꽤나 야무져 보였어요. 그는 집 안 구석구석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방의 크기와 개수, 햇볕이 드는 방향, 벽지와 장판의 상태, 그리고 화장실과 주방의 시설까지 마치 감정평가자라도 되는 것처럼 세밀하게 점검하더군요. 한참 동안 집을 둘러본 중개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죠. 가격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처분하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게는 가장 중요한 목표였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가격을 많이 받는 것에는 큰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집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팔아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이 집에 그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제 결연하고도 확고한 태도에 중개인도 조금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 뜻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희 집은 마치 시장처럼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중개인이 인터넷과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매물 정보를 올리자마자 집을 보러 오겠다는 문의가 쇄도했던 것이죠. 저는 가급적이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과 직접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중개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약속된 시간에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곤 했습니다. 물론 제 평생의 손때가 묻은 살림살이들을 낯선 사람들이 이리저리 둘러보고 평가하듯 훑어보는 것이 그다지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이것 또한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불편함쯤은 충분히 견뎌낼 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개인의 능력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집이 팔릴 운명이었는지 집은 시장에 내놓은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새로운 주인을 찾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건도 훨씬 좋았어요.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매매 계약서에 제 이름 석자를 적고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정말이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삶의 터전이었던 집, 아들놈의 웃음소리와 손주 녀석들의 해맑은 재롱이 곳곳에 배어있는 이 정든 공간을 이제 정말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나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겁고 답답한 무언가가 스르르 빠져나가며 헐헐 날아가는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소유주가 아니었고 그것은 마치 제가 오랫동안 갇혀있던 과거의 질긴 굴레에서 비로소 벗어나는 첫 번째 명확한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며칠 뒤 잔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 이전 절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나니 제 통장에 찍힌 상당한 액수의 숫자가 저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부풀게 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팔았다는 소식은 제가 굳이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는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라서 받지 않을까 생각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아들놈일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으니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지만 잔뜩 당황하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집은 또 왜 갑자기 파신 거예요? 저희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잔뜩 묻어 있었죠. 저는 아주 차분하고도 냉정한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씻지 않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 내가 팔아서 정리하는데 내게 일일이 보고하고 상의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손 벌릴 일도 부담 줄 일도 없을 테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들놈은 저의 예상치 못한 단호하고도 차가운 태도에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침묵하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과 함께 애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혹시 아직도 그날 일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정말 대신해서 사과드릴게요. 그 사람도 지금 얼마나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몰라요. 아들놈의 말은 조금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이라기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이 침해당할까봐 전전긍긍하며 내뱉는 갓산 동정유발용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죠.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와 의미 없는 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제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였으니까요.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마누라 단속이나 똑바로 잘하도록 해라. 다시는 이런 일로 나를 찾거나 연락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오순도순 잘 살아보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아들놈은 제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단호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늘 참고 또 참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고 순진했던 박금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집을 성공적으로 처분하고 나니 다른 자잘한 부동산들도 하루빨리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시골에 부모님께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아주 작은 면적의 임야가 있었는데 사실상 거의 수십 년 동안 돌보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던 쓸모없는 땅이었죠.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정말 까마득하게 잊고 지낼 정도로 아주 적은 액수를 투자했던 소규모 상가 건물의 지분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장에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현금화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에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샅샅이 뒤지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수소문해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몇 군데 찾아 연락했습니다. 임야는 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개인에게, 상가 지분은 상가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인에게 각각의 특성에 맞게 의뢰를 하니 일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물론 이런 자잘한 규모의 부동산들은 제값을 제대로 받고 팔리기까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단단하게 막혀있던 물꼬가 시원하게 터진 것처럼 제 손을 거쳐 과거의 흔적들이 하나씩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묘한 쾌감과 함께 커다란 성취감마저 느꼈죠.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젊은 시절부터 남편 없이 홀로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남들처럼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예쁜 옷 한 벌 마음 놓고 사입지 못하고 오로지 아끼고 절약하며 피땀 흘려 살아온 제 고단했던 세월의 결과물이었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묵혀두었던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 과거에 상처 많고 희생만 강요당했던 저와 담담하게 작별하고 새롭고 당당한 미래의 저로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그 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즐겁고 행복한 상상들이 뭉게구름처럼 끝없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그 무엇에도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제가 평생 동안 하고 싶었지만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마음껏 하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오래된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들 내외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당분간 머물기 위해 시내에 얻은 작고 아담한 오피스텔에서
조용히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아주 요란하고 다급하게 울리더군요. 깜짝 놀라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아니나 다를까 잔뜩 신경질이 난 표정으로 입을 삐죽 내민 며느리가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문을 열어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피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정면으로 당당하게 부딪히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어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투로 제게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무슨 경우예요? 집이며 땅이며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다 팔아치우시면 저희더러는 어쩌라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최소한의 언질이라도 주셨어야죠. 이렇게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그 목소리에는 저에 대한 깊은 분노와 함께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에 대한 초조함과 다급함이 잔뜩 묻어 나왔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에게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유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안달이 난 것이겠죠. 그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뻔뻔하고도 가증스러운 모습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을 처분하는데 내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까지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만 제가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차분하면서도 냉랭한 목소리로 반문하자 며느리는 더욱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들 다 누구 보고 이 악물고 모으신 건데요. 당연히 나중에 동수 씨랑 저한테 다 물려주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하루아침에 공중분해시켜버리시면 저희는 뭐가 되냐고요. 저희 미래는요. 손주들 미래는 생각 안 하세요? 마치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돈을 제가 강제로 빼앗아 가기라도 한 것처럼 억울하다는 듯이 악을 써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이지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당연히 자신들의 소유였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담보물이라는 아주 이기적이고도 오만한 계산이 완벽하게 끝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그 파렴치하고도 몰상식한 주장을 참고 들어줄 인내심도 그럴 가치조차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차갑고 단단한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조용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죠. 애미야, 내가 지금 아주 큰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오늘 내 말 똑똑히 귀담아 듣도록 해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모든 재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내 것이었고 앞으로도 내가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전적으로 내 자유의사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 눈곱만큼도 없어. 제 싸늘한 눈빛과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단호한 말투에 기가 질렸는지 며느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뻐끔거리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이어 다시 한번 제게 발악하듯 달려들 기세였죠. 저는 그보다 한 발 앞서 그리고 훨씬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부부에게 내 재산을 단 한 푼이라도 물려줄 생각, 이제는 눈곱만큼도 없으니 괜한 헛된 기대는 일찌감치 깨끗하게 접는 것이 내 정신건강에 훨씬 더 이로울 게다. 그깟 하찮은 찹쌀떡 하나에 눈이 뒤집혀서 이 늙은 시어미를 그렇게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현관 밖으로 내쫓을 때
너희는 이미 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을 너희 스스로 아주 보기 좋게 걷어차 버린 것이야.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제 입에서 싸늘하게 찹쌀떡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흘러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이 마치 잘 익은 홍시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제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그 오만방자했던 자신의 행동과 그로 인해 초래될 끔찍한 결과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겠죠. 더 이상 이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며 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현관문 쪽으로 고갯짓을하며 마지막 통보를 날렸어요. 내 볼일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나를 찾아오거나 내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며느리는 잔뜩 분하고 억울한 듯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질끈 깨물며 한동안 저를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더니 결국에는 아무런 말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거친 숨소리만 내뱉으며 씩씩거리고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세차게 닫히는 문소리가 어쩐지 오늘따라 제 속을 아주 후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그 버릇없고 교만한 아이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하고 제 목소리를 분명하게 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한바탕 폭풍처럼 휘젓고 다녀가고 나서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아들놈이 홀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통화했을 때보다 훨씬 더 수척해지고 초췌해진 얼굴에 두 눈은 퀭하니 깊게 들어가 있어 순간적으로 안쓰러운 마음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스치듯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감정을 떨쳐냈죠. 아들놈은 제 앞에 다가와 마치 금방이라도 무릎이라도 꿇을 것 같은 기세로 제 손을 덥석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제 손을 슬쩍 뒤로 빼며 그 아이의 손길을 피했어요. 그 순간 아들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과 실망감을 저는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람 아내의 어머니께 그렇게까지 심하게 막말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할 줄은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아내를 잘 타이르지 못한 탓이 가장 큽니다. 제발 부디 노여움 푸시고 예전처럼 저희랑 같이 어머니가 안 계시니 집안이 엉망입니다. 아들놈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어느새 시뻘건 물기마저 촉촉하게 어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제 재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도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야, 이제 와서 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고 모든 정리가 다 끝났다. 내가 정말 이 어미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 아내 단속이나 똑바로 하고 너희들 부부의 힘으로 한번 제대로 잘 살아보도록 해라.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못난 어미를 찾거나 기대려 하지 말아다오. 그게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 것 같다. 아들놈은 제 말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말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돌아갔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그 아이의 축 처진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정말이지 가슴속에서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소용돌이쳤지만 제 선택에 대한 후회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새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했으니까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함께 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제 단호한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은 오직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아왔기에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도 잠시, 곧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박금자라는 한 인간으로서 제 인생을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앞으로 제가 살아갈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은 이미 처분했고 임시로 머물던 오피스텔은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 고민하던 중 문득 텔레비전 광고에서 보았던 실버타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벌써 그런 곳에 들어갈 나이인가 싶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그만한 곳도 없겠다 싶더군요. 보안도 철저하고 식사나 청소 같은 생활 편의 서비스도 잘 되어 있을 뿐더러 다양한 문화시설과 의료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갑자기 혼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몇 군데 유명한 실버타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나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안내 책자도 여러 곳에서 받아보았죠. 그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외출하기가 불편해 보였고 또 어떤 곳은 시설은 훌륭했지만 관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아 신중하게 비교해 본 끝에 마침내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어요. 도심과도 그리 멀지 않아 교통이 편리했고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쾌적했으며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활기차 보여서 좋았습니다. 아담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남양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나오는 길, 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었죠.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되니 그곳을 채울 살림살이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습니다. 예전에 쓰던 가구들은 대부분 낡고 오래된 것들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잔뜩 묻어있는 것들이라 새 집에까지 끌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모두 새로 장만하기로 했습니다. 평생 시장 물건이나 남들이 쓰다 버린 것들을 얻어다 쓰기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직접 고른다는 생각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신이 났어요. 백화점 가구 매장을 둘러보며 예쁜 소파와 침대, 그리고 식탁을 골랐습니다. 최신형 냉장고와 텔레비전도 주문했죠.
젊었을 때는 거울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좀 더 가꾸고 싶다는 생각에 화장품 가게에 들러 예쁜 색깔의 립스틱과 향기 좋은 크림도 몇 가지 샀습니다. 옷가게에서는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와 편안해 보이는 바지도 몇 벌 골랐죠. 그렇게 한나절 동안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고 나니 두 손 가득 쇼핑백이 들려 있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마음껏 돈을 써본 것이 처음이라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저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이렇게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새 집에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제 손으로 직접 고른 예쁜 커튼과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집안을 꾸미고 나니 그곳은 금세 저만의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것이 제 취향대로 꾸며진 그곳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노라면 세상 그 어떤 궁궐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 내 게시판에 붙어있는 다양한 문화 강좌 안내문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래교실, 요가, 서예, 그리고 미나반까지. 그 중에서도 유독 미나반이라는 글자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아주 오래전 제가 아직 젊고 꿈 많던 시절에 잠시 미나를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느라 얼마 배우지 못하고 그만두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들었지만 까짓것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약받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길로 곧장 문화센터에 찾아가 미나반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친절한 강사님의 지도와 비슷한 연배의 학우들의 격려 덕분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어요. 붓을 잡고 화선지에 한 획 한 획 정성껏 그림을 그려나갈 때마다 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있는 미나 수업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림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오롯이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렇게 완성된 그림을 볼 때마다 큰 성취감과 함께 살아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찹쌀떡 사건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는 평생 이런 소소하지만 값진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제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나름대로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아들 내외는 어떻게든 제 소식을 알아내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동네를 찾아가 주변 이웃들에게 제 행방을 묻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 심지어는 영숙이에게까지 연락해서는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집요하게 졸라댔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죠. 물론 영숙이는 그런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오히려 호통을 쳐서 쫓아버렸다고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이 이미 돌아섰다는 것을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몇 번인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면 어김없이 아들놈이거나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용서를 빌거나 혹은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회유하려 들었죠. 어떤 날은 며느리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구구절절 반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물과 애원 뒤에는 제 재산에 대한 탐욕과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전화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사용하던 전화번호마저 바꿔버리고 실버타운 경비실에도 외부인의 방문이나 연락은 일절 제 허락 없이는 연결해주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죠. 그렇게 하고 나니 비로소 그들의 질긴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그들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나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 녀석들 얼굴이 아른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더 단호하게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지금의 평화와 자유를 다시는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놈이 운영하던 작은 사업체가 최근 들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런저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곤 했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끊기니 금방 한계에 부딪힌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의 씀씀이는 여전히 분수에 맞지 않게 해펐으니 경제적인 어려움은 어쩌면 불 보듯 뻔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묘한 통쾌함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곧이어 아니다. 저것은 저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내가 더 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인생을 배우는 방식일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인생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저의 일상은 너무나 평온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왔고 발코니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죠. 오전에는 주로 미나 수업에 가거나 실버타운 내 헬스장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먹기도 했고 가끔은 영숙이나 미나반 친구들과 함께 실버타운 근처 맛집을 찾아다니며 외식을 즐기기도 했어요. 오후에는 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혹은 조용히 제 방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소일했고 밤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죠. 그 모든 일상이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누구를 위해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도 없었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면 지금 이 순간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새삼 깨닫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제게 선물해준 그날의 찹쌀떡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마저 들 때도 있었죠.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시내에 있는 큰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실버타운 내에도 작은 의원이 있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종합적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죠. 이런저런 검사를 마치고 진료 순서를 기다리며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 하나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틀림없는 제 며느리 최미숙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가 기억하던 예전의 화려하고 당당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 대신 평범하고 수수한 차림새였고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잔뜩 수척해 보였으며 표정에는 깊은 시름과 불안감이 가득 어려 있었죠.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제 앞을 스쳐 지나가려다가 문득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녀석의 두 눈이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크게 확장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더니 이내 제게로 허둥지둥 다가와서는 거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세요?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원망과 다급함이 더 많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무심하고 차분한 눈빛으로 녀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제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던 걸까요? 며느리는 더욱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머니께 그렇게 모질게 대한 거 지금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슬쩍 손을 뒤로 빼며 그 손길을 피했어요. 그러자 녀석은 더욱더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매달리듯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동수 씨 사업이 요즘 너무 어려워서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집도 넘어갈 판이고 아이들 학원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니까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밖에 저희를 도와주실 분이 안 계세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저를 찾아 헤맨 것도 제게 용서를 비는 것도 결국에는 다 돈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사과와 반성에는 단 한치의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가볍게 내쉬며 여전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듣고 보니 참으로 안 됐고 딱한 사정이구나. 하지만 애미야,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자초한 문제이지 더 이상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란다. 나는 이제 너희들 일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어. 제 냉정한 말에 며느리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절망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그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그런 녀석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어머니로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겠지.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란다. 이제 그만 돌아가서 너희들 힘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해라. 더 이상 나를 찾아와 봤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을 테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며느리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꿋꿋하게 제 갈 길을 갔죠. 병원을 나서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앙금까지도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듯 후련하고 가벼운 기분이었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돈 때문에 저렇게까지 비굴해지고 망가지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의 평화와 자존감이었어요. 그날의 찹쌀떡 사건은 제게 크나큰 상처와 모멸감을 안겨주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제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그들의 그늘 아래서 숨막히는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어쩌면 저는 그 지긋지긋했던 과거로부터 저를 해방시켜준 그 모든 상황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병원에서 며느리와의 불편한 만남을 뒤로하고 저는 다시금 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의 일은 제 삶에 그 어떤 파장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 여겼죠.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소소한 기쁨과 성취감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고 늦깎이로 시작한 영어 공부는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학구열과 새로운 목표의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사귄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정원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들은 그 자체로 평화롭고 안락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최미숙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질긴 여자였더군요. 직접적인 금전 요구가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제 가장 약한 고리인 손주 녀석들을 이용하려는 듯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실버타운 제 숙소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에서 방문객이 왔다고 하더군요. 외부인 방문은 일절 거절해달라고 신신당부해 놓았기에 의아하게 생각하며 화면을 확인했는데 그곳에는 뜻밖에도 제 큰 손녀딸 아이가 작은 가방을 옆에 둔 채 울먹이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 뒤로는 마치 숨어서 망이라도 보는 것처럼 며느리의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사라지곤 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것들이 이제 하다 어린 것까지 앞세우는구나 하는 생각에 치가 떨렸지만 눈앞에 손녀를 매정하게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경비실에 연락해 아이만 잠시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녀는 제법 많이 자라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잔뜩 드리워져 있었어요. 제 앞에 서자마자 아이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학교 가기도 싫고 너무 무서워요. 할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네.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와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니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써준 대본을 읽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이가 느끼는 공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임은 분명했죠. 저는 아이를 달래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 타주고 미리 사두었던 예쁜 학용품 세트를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이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다 이야기할 수 없었기에 그저 할머니가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너희와 함께 지낼 수는 없지만 항상 너희를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단다.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내고 난 뒤 저는 한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치졸하고 악랄한 수법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어른들의 싸움에 희생양이 된 어린 손주들이 너무나 안쓰럽고 가슴 아팠기 때문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실버타운 내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손녀를 앞세워 찾아왔던 일이 입주민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퍼져나간 모양이었어요. 어떤 이들은 제게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마치 제가 자식들을 내팽개친 비정한 할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수군거리거나 안타깝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손주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라며 제 속도 모르고 함부로 충고를 하려 드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으며 제 인생입니다. 누구도 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런 시선들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더 이상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영숙이나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몇몇 친구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저는 그런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죠. 오히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의지는 더욱더 단단해졌고 제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은 한층 더 확고해졌습니다. 제 행복은 오직 저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었고 저는 그 어떤 시련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제 빛나는 황혼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봉사활동과 영어 공부 그리고 미나 그리기라는 새로운 즐거움에 푹 빠져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활기차게 보내고 있었죠. 제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마음은 늘 평화롭고 충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저는 실버타운 친구들과 함께 시내 백화점에 쇼핑을 나갔다가 아주 우연히 그리고 너무나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후문 근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허름한 골목길 어귀에서 누군가 좌판을 버려놓고 중고 명품 가방이며 옷가지들을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 며느리 최미숙이었던 겁니다. 한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며 온갖 사치와 허영을 일삼던 그 아이가 이제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먼지떨이로 털어가며 행인들에게 구걸하듯 팔고 있는 모습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한때 윤기가 자르르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으며 값비싼 옷 대신
허름하고 유행 지난 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은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죠. 간혹 지나가던 사람들이 물건 값을 터무니없이 깎으려 들거나 불쾌한 말을 내뱉어도 며느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량하고 비참한 몰골을 보고 있자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쌤통이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하는 통쾌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잠시 한때나마 제 며느리였던 사람의 그 처절한 몰락을 직접 목격하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고 불편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의 몰락이 제게 어떤 직접적인 기쁨을 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정말로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였는데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으니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갈라지고 쇳소리가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숙이에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처럼 절박하고 처절한 음성이었죠. 어머니, 이제 정말 저희는 끝인가 봐요. 동수씨 회사도 완전히 망했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머니께 못되게 굴어서 천벌을 받는 건가 봐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속에는 여전히 저에 대한 원망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감이 숨겨져 있는 듯 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개처럼 살라면 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연민도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미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미 모든 것은 다 끝나버렸고 나는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동안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고 나는 이제 너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을 뿐이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자 너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다. 부디 다시는 나를 찾지도 말고 내 이름조차 기억에서 지워버리길 바란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추가해버렸죠. 그것으로 저와 그들 사이에 질기고도 지긋지긋했던 악연은 비로소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은 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니 비로소 제 마음에도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끔씩 그날의 찹쌀떡 사건을 떠올리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건이 제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준 인생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었다는 생각에 옅은 미소마저 지어집니다. 그 찹쌀떡은 제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제 눈을 뜨게 해주고 제 삶의 주인이 저 자신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그 누구의 시선이나 기대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갑니다. 남은 제 인생,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가장 저답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매일같이 다짐합니다. 제 빛나는 황혼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멋진 날들이 저는 너무나 기대되고 설렙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의 무엇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박금자이니까요.